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의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을 당부하는 대북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서 오늘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전에 화면도 봤지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 연설도 하고 그전에는 국빈 만찬도 턱시도를 네네. 딱 입고 바이든 대통령과 많은 인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네네. 봤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만찬장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예. 뭐 지금 미국에서 이 K-팝 그다음에 한류가 휩쓸고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도 이 미국적인 팝송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 세대를 살았다라는 걸 예. 아무래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편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환호도 하고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모습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저건 단순히 이제 외교적인 제스처를 넘어서 예. 사실은 정말 마음이 통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의 노래 실력에 놀란 분들 많으셨다면 또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많이 나올 네, 만큼 그렇죠. 이 영어 메시지 전달이 연설에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영어 연설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 의회 연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그렇죠. 또 영어로 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의회라는 공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 뭐 행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모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나 네네. 체제가 그 체제가 정말 진짜 그 자유나 민주주의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사실 그걸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자유나 이걸 억압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 잣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의 하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면이 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거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 이건 의회 연설이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에 대한 우정의 메시지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예. 그 자체가 사실 한미 양국 간의 굳은 이제 결속이나 우정을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이 영어 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에는 예. 한국어로 연설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근데 일단은 상대방 국가를 방문했을 때는 사실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의에는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우리 말로 누가 얘기를 해줄 때 제일 익숙하고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뉘앙스 차이예요. 아무리 뛰어난 통역관이 있다라고 해도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미묘한 뉘앙스까지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서 생생한 그 메시지 자체를 미 의회 의원들 그리고 미 국민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기립박수도 23번 나왔고 네네. 뭐 박수갈채도 여러 차례 쏟아져 그렇죠. 나왔는데 보시기에 그렇다면은 이전 이제 대통령들의 어떤 연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이 민주주의라든가 예. 자유라든가 한미 공통의 융성 그리고 그것이 있기까지 해왔던 미국의 기여가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이 네네. 기립박수를 했어요. 예. 결국은 어제 연설의 주요 내용이 한미 동맹의 사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메시지 자체에 의원들이 그만큼 공감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마음속으로 체화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 내용을 조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해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호소로서 뭐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먼저 네네. 대북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로널드 레이건 예. 미국 대통령의 과거 연설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넘어야
넘어야 될 선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계속 지금 핵이나 미사일 무력주의를 계속하고 핵 능력을 고도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협박하는 걸 그냥 계속 참아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간의 공조와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계속 핵에 집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권과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네. 반면에 또 거기서 결심을 바꿔서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그 길도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지셨죠. 네네. 자,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변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인권의 문제들, 예. 북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문제들 자체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더구나 미 의회의 역할이 크다라는 그 연설 내용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지금 북한 지도부는 이걸 쉽게 이 메시지에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뭔가 느끼는 걸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한 네, 언급을 있는 현실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 북한 대사님.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제 무기 지원이라던가 이제 공격에 대해서 좀 강력 규탄하는 그렇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네, 결국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비판의 문제예요. 근데 이건 지금 특정 국가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결국 자유와 인권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부당하게 힘으로써 현상 변경에서 침공하는 예. 이 행태 자체를 비판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지원의 문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이 세계와 함께 지금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예. 여기 직접적으로 뭐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게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던졌던 메시지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 특히 러시아를 완전히 뭐 적대시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국제 일반적인 규범이나 관례에 맞게 정상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기에서 반발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요. 근데 그 러시아가 사실 동해에서 군함을 보내서 뭐 잠수함 추적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것을 봐서 네,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러 관계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한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되고요. 러시아와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이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마련을 하지만 아까 지금 나온 것과 똑같. 선을 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죠.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런 훈련들이나 지금까지 나오는 언행들로 봐서는요. 결국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태가 나온다고 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한국을 이 대등한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압력이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직.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러시아의 행동 또한 변화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해서 미국 수뇌부로부터 네. 브리핑을 받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받게 된 거고 또 이게 이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도 나왔지만 이번 이 방미에서 가장 큰 그 의의 하나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제 보다 강화하고 예. 공고하는 실물적인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확장 억제를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이행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펜타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은 곳이 국가군사지휘센터입니다. 네. 예. 사실은 전략이라든가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펜타곤에 모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 국가지휘센터에는 북한이 하고 있는 핵미사일 지금 관련 동향이라든가 네. 도발이라든가 이런 징후들도 모두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브리핑 내용에는 얼마나 우리가 한미 양국이 미국이 그리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 동향이라는 걸 사전에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자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핵무기 같은 걸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이 동원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계략의 내용들이 브리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도 되고 있고 많은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 선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 워싱턴 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 일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이제 공약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이걸 재확인하는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별도의 문서나 선언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과거로 볼 때도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거 지금 뭔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데 더 확실한 조치를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네. 기존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동맹국인 우리가 해준다는데 그걸 왜 못 믿냐. 그리고 주한미군 2만 5천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북한이 핵위협을 가하면 똑같이 위협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겠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미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그 워싱턴 선언을 명문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가지는 우려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한테 예. 확장 억제와 관련된 뭔가 확신을 심어줘야 한미 간의 결속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고요.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지대로 정말 미국이 대응을 해주고 보복해 줄 수 있고 자신들의 자산을 동원해 줄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NCG, 뉴클리어 예. 컨설터티브 그룹. 그다음에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 예. 이런 얘기들이 담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의 보장성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전개, 이게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잖아요. 이제 네네. 미국에서는 어떤 잠수함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 공개를 했는데 네. 잠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그 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예. SSBN이라고 합니다. 예. 가 이걸 포함한 전략 자산 이것만 전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하이급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들이 정례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잠수함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죠? 어뢰 발사하거나 네네. 상대방 이 배들의 어떤 이 물자 수송 같은 걸 방해하거나 이런데 그 다음에 아니면 상대방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이걸 주요한 역할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 오하이어급 잠수함은 거기 쓰이는 잠수함이 아니고요.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 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핵보복, 핵 대응에 특화된 그 잠수함입니다. 저 잠수함에 실려 있는 트라이던트급 그 SLBM은 사거리가 보통 공표되기는 한 7,000km 내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거리는 12,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세계 전역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에 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럴 경우에 SLBM 사거리는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보복에 쓰일 수 있는 전용 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네. 북한에게 주는 부담은 상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이 어떤 거겠어요? 미국이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한국한테 그 한국을 위해서 핵보복을 해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SLBM이 돌아다닌다는 건요. 미국 입장에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선 저게 북한용으로 돌아다닌다라는 보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군요. 잘못하면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건 아까 얘기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 있거든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조치를 통해서. 근데 그럼에도 이게 상시 배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수함의 특성상 상시 예. 배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기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잠수함의 특성상 상시 배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정거리도 사실상 한반도 근해에 있다라는 거는
안심하고 보장 효과는 있지만 어디 있어도 저걸 가지고 보복하겠다고 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강한 것을 확장 억제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명문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게 그렇죠. 북중러 어디든 본인들이 위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자체로 의미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훈련 같은 것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자산 전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 이번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 보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가상한 훈련들도 기획을 해나가고 또 실행을 해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그동안은 얘기해온 게 북한 핵 위협을 가상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기본 방향만 쉽게 하면 도상 연습이죠. 예.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움직여 봐야 경험이 쌓이거든요. 저 전력들을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도 앞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기획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늘 있었고, 근데 이번 이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상 이제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명문화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것들을 얻었다라고 반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우리 선택지를 너무 제약을 한 거다 이런 예,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저는 역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 그럼 핵무장하면 확실하게 억제가 되느냐예요. 음, 우리가 핵무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핵탄두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북한 이미 지금 뭐 수십 개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탄도 그럼 우리가 핵무장이 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이 못 쏠 거라고 안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얘기했던 가치들은 어떤 거예요? 국제적인 기여고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는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NPT 국제 비확산 체제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대표적인 거에 하나예요. 그렇죠. 글로벌 중추국가를 얘기를 하고 세계적인 책임을 얘기하면서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겠다.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중장기적인 국가 이미지 그리고 대외적인 신인도상에 아마 손해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 지금 현 여건 내에서 지금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 보장 조치 중에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당장 이 자체 핵을 못하게 왔는 거를 그걸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는요. 현 시점부터 이걸 하는 게 가장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뭐 센 무기 하나 생기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대가라든가 비용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명문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굳이 없앨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걸까요? 네, 외교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 모든 결정은 그 당시 상황과 여건의 산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5년 전 같았으면 워싱턴 선언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가 됐고 미국도 이거를 그만큼 체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 여건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같은 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더 높아지고 이거를 지금 만들어진 워싱턴 선언의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또 다른 결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리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든가 자율성이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 시점에 있는 결과에만 미시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죠. 예.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여건에 있다는. 따라서 결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의 변화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잦아지고 세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뭐 레이건이나 리미트참 들어왔을 때도 북한은 굴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네. 수많은 이것저것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번에 해내고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정말 확장 억제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 부분이. 워싱턴 이 선언의 가장 큰 목적은 대북 억제예요. 예. 단순한 도발 대응은 아닙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계속되거나 증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해온 게 우리 군사력 이제 상당 부분 건설했고 자유적 핵 억지력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워싱턴 선언과 같은 게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 북한 주민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거기 모든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지금 SSBN 한 번 더 보내온다 그랬으니까 그거 우리 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헤일이라고 얘기하죠. 해거래 같은 걸 또 한 번 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년 연말에 이제 정찰 위성 발사를 이제 4, 5월 중에 하겠다 공언했으니까 예. 그걸 빙자를 해서 뭐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한번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중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네. 과연 실제로 미국의 SSBN이 이제 한번 한반도 군대를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이게 체감되기 시작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과연 이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정권과 체제의 유지에 유리할 건가 분명히 따져보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이 이제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첫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언제 발사를 했을 때 아마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 요거를 지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정말 이거 핑계대고 미사일 실험 한 번 더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동안 한참 많이 쐈단 말이에요. 예. 북한도 나름대로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을 가졌다라는 걸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는 저게 제대로 조악한 몇 개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군사 정찰 위성 역할을 발휘를 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무게도 500kg 이상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정찰 위성 실질적으로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찰 위성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두 번째가 충분한 정찰 위성을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추력은 확보가 돼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발사를 했는데 네. 그동안 매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 미사일 실험할 때도 보면. 네.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궤도에 못 올라가고 실패했다. 그러면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체면만 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할 거고요. 어쩌면 빠르면 뭐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 일정 끝나고 귀국하는 도중에도 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건 또 발사 시위할 수도 있어요. 예, 또 언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런 워싱턴 선언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중국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타이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태 정서를 언급할 때 그때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 정도의 키워드 이야기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반응과 대만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중국이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의 중국을 정말 원한다면 중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이 중국에 대한 공감대나 아니면은 이질감을 개선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중국 방법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른 국가들이 그냥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일방주의고요. 그게 바로 지금 국제 질서라든가 이 규범에 입각한 또는 그 규칙에 입각한 국제 예.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한미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현상 변경 반대라는 표현을 대만에 이제 특정하지는 않고 인도 태평양 정세를 언급할 때 그렇죠. 예, 범위를 넓혀서 우크라이나 말한 관련해서 거잖아요. 나왔고. 예, 예. 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연설에서 나온 부분들, 예. 자유를 표방을 하지만 뒤에서 이거를 기만을 하고 예. 또 사실은 훼손하는 세력들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마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막 자유 얘기하는 행태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분열주의적이고 이런 세력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국제 정치도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가 헌법상으로는요 민주주의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자유 보장하고 인권 다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세력
것들에 그런 국가들에 대응하기 그런 체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거기다가 기분 나쁘다고 발끈하고 나오면 맞아 우리 민주주의 안 인정하는 하는 셈이 거야 우리 되는군요. 자유회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든가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유난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은 좀 모호하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이른바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좀 선명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당장 이제 그 모호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동안의 근거가 양쪽으로부터 다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받거나 압력을 누가 믿겠어요?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때로는 이 얘기도 옳습니다. 저 얘기도 옳습니다 하는 예. 그런 상대방을 더더구나 국격이 그것도 거의 중견국 이상을 항상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존중과 신뢰를 보내는 그런 그런 국제사회라든가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명확성을 하니까 당장 반발하고 나오고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는 관리 안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다라는 거에 전략적 투명성을 보이면, 전략적 명확성을 보이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우리를 예측하기도 쉬워집니다. 자, 국가 간 관계에서요, 항상 좋은 얘기는 해주는데 도대체 가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가와 조금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는 하는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 어느 국가하고 상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전략적인 명확성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관계하고 한러 관계를 정말 제대로 발전시키는데도 유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아마 한미일이 만나게 될 거고 북중러 한미일 이 신냉전 구도는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좀 국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조금 나쁜 말을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는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고 계시는지. 그렇죠. 예. 이제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되 용어 선택이라든가 메시지 관리는 이제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개인 간의 싸움이랑 다르 우리는 싸움하면 며칠 동안 안 보잖아요. 여기서는 기분 나쁜 얘기 했다가도 뭐 사실 내가 너하고 그렇게 이 불쾌한 관계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도 외교력이고 외교적 기법의 하나입니다. 이번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한중하고 한러에 대해서도 외교 선언을 위해서 소통을 계속 이어가는 조치는 필요해요. 예. 그럼 끝으로 지금 이러한 어떤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서는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북중러 삼각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할 건데요. 이게 반드시 북한한테 유리한 구도만은 아니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3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이 차이를 볼 때는요. 네. 북한이 가장 약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에 북한이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두 후원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북한의 위치가 그대로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잘 보면 3개 체제 모두 1인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그렇군요. 있잖아요. 예. 이게 북한에서 얘기한 수령제입니다. 근데 1인 권력이 대외 행태를 취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내가 최고야. 내 말을 들어 이겁니다. 결국은 이 3명의 스트롱맨이 만나다 보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 내에서도 서열이 누가 만들어지는군요. 제일이냐, 누가 장악력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중러 간의 그 관계도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